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연기 논의가 오간때를 전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당 소송 관련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해 만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놓고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 즉각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이해찬 대표는 정치적 행동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며 우회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얼마나 우호적인지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에 땅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금식 당시 도시공사 사장이 현대백화점 임원 앞에서 판매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돌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취임식 때 한국의 에너지 자원 외교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석유, 가스, 금, 우라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 진출하게 됩니다. 자원 비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국석유공사에 감사는 저는 알파에 오메가를 뺀 감사라는 생각이. 석유공사는 어떻게 돈 좀 많이 벌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석유공사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현재? 작년 현재 700%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조사해보니 938% 부채 비율이. 작년 상반기 석유공사 9개 팔아야 빚 갚아요. 9개 팔아야 이게 민간 기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빚더미가 쌓였습니까? 석유공사가 언제부터? 2008년도부터 그 자원공기업 대형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자원 얘기 하기 전까지는 부채 비율이 100%도 안 됐었죠. 네. 아주 건실한 공기업이었었죠. 네. 이거 누가 뭔가 망가뜨린 겁니까? 매년 적자입니다. 지금 매년 4천억 원 이상씩 이자만 내고 있어요. 돈 벌어서. 이제 해외 가스전 손실을 많이 입었잖아요. 네, 그죠? 네, 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325%에 달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광물공사 망했죠. 망했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재무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미래가 있는 나라에 저는 가까이에서 투자를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쭉 이렇게 보니까 눈이 다 크고 이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난 눈이 조그만해요. 이렇게. 눈이 적으면 뭘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큰 눈이더라도 멀리 보려면 눈을 까불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잘 봐요. 네, 거의 10년 만에 부활한 돌발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 여부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임기 과연 연내 서울 답방을 할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명시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연내 답방 여부는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말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같이 소개를 했는데요. 이 맥락을 보면은 이 연내 답방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이뤄주겠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현재 북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와 또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대화가 교착에 빠진 국면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추가적인 상응 조치의 선택지나 방안 등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연내 답방 문제를 놓고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한시름 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그러한 소회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면 혹시나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했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핵화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정도보다 빨라서 둘 사이에 보조를 못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나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지적들을 문 대통령도 그동안 의식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울 답방이 지금 북미 간의 그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같은 인식을 했고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와 우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이견이나 불협화음에 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튼튼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또 최고 지도자들 간의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비핵화 실무를 풀어가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효율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거 말고도 국내에 민감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설명이 없었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는 흔치 않은 만큼 기자들도 이 국내 현안에 대한 다양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꼭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뭔지, 어떤 경제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또 최근이 논란이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답하겠다면서 국내 현안 질문에는 단호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순방 기간인 만큼 외교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직전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 잘 안다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꼭 이룰 테니 믿어달라는 글로 자신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 잘 안다, 믿어달라. 자, 그럼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이 청와대 기강회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 특별감찰반 비위에 대해서 청와대는 입장을 공식 표명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공식 확인해준 의혹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직원이었던 김모 수사관이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정보를 캐묻고 또 감찰 대상인 과기부 간부로 승진 이동을 시도한 것, 또 특감 반원들의 골프 회동 등 3가지입니다. 현재 의혹에 연루된 특감 반원들이 원 소속 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이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 정식 감찰에 들어간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도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민정수석실이 이 특감반 직원 비위 의혹에 대처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조국 수석의 책임을 물으며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야당에 맞서서 여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조 수석이 물러난다면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 수석의 경질을 만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에 관해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야 청와대가 이번 비위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놓고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경질을 주장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이해찬 대표는 정치적 행동이라며 경질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에서 반응이 없을 수 없는데요. 그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어제 사과문을 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길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논평이었는데요. 여당에서도 조 수석 책임론이 불거진 거냐 이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 이해찬 당대표가 불을 껐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경질 요구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처세를 잘못했지 뇌물을 받아먹은 건 아니라며 모든 사안에 책임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네, 야당은 당장 맞불을 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나사가 풀렸는데 조일 드라이버마저 없다고 꼬집으며 이를 관리 감독할 조국 민정수석은 자기 정치하느라 SNS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계속 SNS만 하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할 게 아니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청와대 직원 단속부터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쪼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조국 수석을 즉각 경질해 흐트러진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청와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 수석이 대통령을 정말 위한다면 하루빨리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나 다름없는 조국 수석은 검경이 특감반원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어이가 없고 횡설수설의 극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밤 귀국하는데요. 이번 파문이 이어지면서 청와대는 물론 국회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2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도 상당히 달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상당 부분 임 전 차장과 겹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에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도 박 전 대법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정은호 게이트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두 사람의 공범으로 적시됐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이어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신병까지 확보된다면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을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지난 2013년과 이듬해 강제징용 재판 연기 논의가 오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동 전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해 만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 김앤장 측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하고 한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앤장 측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관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에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유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 관여 의혹 때문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김앤장이라는 단어가 4차례 등장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과 의미, 양희력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재판 개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 요청에 양승태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도 여기에 발맞췄습니다. 우선 양승태 사법부가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제3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앤장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송이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임종헌 전 차장은 김앤장을 통해 재촉에 나섭니다. 2015년 임 전 차장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듬해에는 김앤장 소속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접촉해 외교부 의견서를 독촉했습니다. 이후 김앤장 측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한 달 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만 배제한 채 대법원과 청와대, 김앤장이 재판에 개입하는 모습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김앤장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대법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이런 나라가 있었나.
현재 국내에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 10여 건을 김앤장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한 채 검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두고 대법원을 비롯해 청와대와 김앤장의 삼각고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은 강제징용 소송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특히 힘 있는 전직 관리들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망자만 1,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김앤장은 피해자 반대편에 서서 다국적 기업 옥시를 변호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론스타를 변호하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매출 1조 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엔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피 맺힌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김앤장 사무장이 한 명이라고 김앤장이 이것을 갖다가 맡고 있대요. 혹시 무슨 제품들 이 변호를 해주려고 일 맡고 있대요. 김앤장이 쌓아올린 성공 신화의 배경에는 이른바 힘있는 전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수십억씩 연봉을 주면서 퇴직한 고위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외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배출하면서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세금을 통해서 27년간 공직에 봉사를 하고 나서 로펌에 가신 겁니다. 정관예우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퇴직 공무원이 김앤장에 들어가 공정위 일을 수임하는 행태가 반복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김앤장 등의 로펌에 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수임한다. 이런 것들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김앤장 출신 인사들은 주요 그룹의 사회이사로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사실은 김앤장이 다 곳곳의 권력기관에 다 장악돼 있는 거죠.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그다음에 재벌. 이러한 연대고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김앤장이죠.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 핵심부와의 노골적인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김앤장. 과연 그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이 편성 개편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대한 주간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순서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보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11월 넷째 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이 48.4%, 부정이 46.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보였고 긍정과 부정의 차이도 겨우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0%포인트가량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충청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눌렀고 특히 호남은 40%포인트 가까이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습니다. 반면 수도권 가운데 경기와 인천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고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경제 상황 악화와 청와대 기강회의와 맞물려 속내를 보이지 않던 보수층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던 이제 보수층들이 조금씩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민주당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6.4%로
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희생자를 기리는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은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산림청은 오전 9시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산림청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사고로 순직한 43살 윤모 정비사의 연결식을 열었습니다. 연결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산림청장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윤 정비사의 동료는 추도사를 통해 고인이 언제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던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동료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산림항공 가족들은 당신께서 평소 보여주신 투철한 비행 임무와 만수의 프로 정신을 본받아 당신께서 못다한 목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영축산의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헬기에 올라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일 김포공항에서 출동한 헬기는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서 물을 씻다가 추락했습니다. 함께 탔던 기장과 부기장은 구조됐지만 정비사 윤 씨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 씨의 시신은 오늘 오후 5시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됩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당국과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사고 헬기를 해체해 기체 결함이 있었는지 또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현재 입원 중인 김모 기장 등이 퇴원하는 대로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국토부에서 파악한 사고 원인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YTN이 개편을 맞아 더 뉴스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월요일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대한 주간 집계를 토대로 민심을 들여다보는 더 여론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그 주의 현안을 주제로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더 여론만의 특별한 여론조사를 매주 실시합니다. 더 여론에서 조사 결과를 제일 처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YTN 현안조사 그 첫 번째 시간은 경제, 민생 파탄 주장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과연 어떨까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그리고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택수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했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경제 민생 파탄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보수 야당과 또 언론이 있고요. 뭐 그 외교 안보 뭐 이런 여러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 보고자 YTN 더 뉴스 의뢰로 제가 금요일 날 조사한 내용인데요. 경제 민생 파탄 주장에 대해서 과장된 의견이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고요. 적절하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나서 대략 11%포인트가량 이 주장이 과장됐다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계층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경기, 인천 지역이 예상보다 적절한 주장, 그러니까 경제 민생 파탄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조금은 서울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영남권, 이영자라고 해서 영남권이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영남권은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이 50.8%, 대구, 경북이 64.9%였는데요. 그 외 이제 수도권에서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51.8%가 과장됐다. 또 물론 경기 인천도 이제 51.4%가 과장됐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서울에 비해서 좀 높았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이제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 과장됐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게 나왔고 네. 또 경북 TK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하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84.7%가 과장된 의견이다. 근데 이제 부정평가층에서는 또 77.5%가 적절한 주장이다. 뭐 이런 응답이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영남, 호남 또 다른 여러 계층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하고 이제 결부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경제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체감하는 것도 있고 또 심리적 영향도 꽤 큽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언론이 어떻게 묘사하느냐 여기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번 조사 결과 보니까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하고 중도 성향,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중도층과 진보층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인 여론은 항상 중도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이게 중요한데 이번 사안은 이 경제가 심각하지만 파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의 공세가 크게 국민에 어필하지 못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어디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보통 국민들은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경제의 구조적 원인이 하나 있고요. 현 집권 세력이 좀 무능하다 경제 문제를. 세 번째는 야당과 언론이 좀 지나치게 공세,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맞물려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국민 인식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제를 깔고 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다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지역별 결과를 살펴봤는데 온도차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별로는 이제 남성이 적절한 주장,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높았습니다. 한 4%포인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여성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42.9%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도 여성에 비해서 또 3%포인트가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성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0%로 남성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보다는 과장된 의견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긍부정이 거의 붙을 정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장된 의견이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봤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현 정부가 경제를 잘 좀 살려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기관에서 조사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리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실제 과장 또 적절 의견이 팽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잘 경제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도 분명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성 쪽에서 과장된 의견이다 이런 의견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여성분들은 이제 물가하고 부동산 문제를 중시하는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 문제가 최근에 조금 안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연령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적절한 주장이라고 응답한, 그러니까 이 파탄이라는 주장이 맞다라고 이제 응답한 분들이 5, 60대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 30대에서는 비교적 과장된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좀 안심할 만한 응답이 나타났는데 20대에서는 34.5%가 적절, 그리고 과장된 주장이다 50.5%,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야당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20대에서 많고요. 네. 30대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66.6%가 과장됐다라고 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세대답게 30대는 과장된 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30대보다는 적지만 역시 과장된 응답이라는 의견이 54대 37 정도로 높았고요. 문제는 이제 5, 60대인데 50대하고 60대는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50대는 과장된 주장이 48.2, 네. 적절한 주장이 46.9,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네. 60대도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높긴 합니다만 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대 심리 좀 잘 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드릴 대통령 지지도하고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60대 이상에서도 적절하다는 주장이 50%에는 미치지 못했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50대인데요. 50대가 어쨌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다. 네. 이런 측면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IMF 때보다 더하다. 뭐 이런 일부의 이제 지적들도 있는데 언론이나 야당에서 그런 주장도 있는데 국민 인식과는 좀 괴리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역별부터 성별, 연령별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봤는데 과연 직업별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사무직, 노동직, 자영업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무직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계층입니다. 역시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56.9%로 높았고요. 민생 파탄이다라는 주장에 공감한 분들은 38.9%로 그보다 대략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직인데요. 33.2%가 적절한 주장, 과장된 주장 55.3%로 나타나서 역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요. 가정주부가 44.7% 적절하다. 그리고 47.5%가 과장됐다라고 응답을 해서 가정주부는 팽팽했고 또 이영자라고 하는 소위 이영자라고 하는 계층 중에서 자영업층은 적절한 주장이 46.8%, 또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51.6%. 아까 말씀드린 5, 60대처럼 아주 팽팽하게 자영업층도 좀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또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42대 44로 대략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또 농림업도 과장된 주장이 50.7%로 현 정부의 그래도 기대 심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직이 이제 43%가 적절하다. 또 과장된 주장이 49.5%로 역시 과장된 주장이 조금 높긴 했습니다만 걱정하는 분들이 역시 4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특히 사무직 그리고 노동직, 자영업자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모두가 다 과장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과장의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느끼시는 건 아닌가?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가 어떻게 나올지 제일 관심 대목이었는데 어쨌든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 시점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다 반영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자영업 안정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영업 측도 자영업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좀 더 높은 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도가 50%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의 비슷한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체감하는 낙폭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자신의 기저효과, 그러니까 워낙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80%를 넘는 수준에서 지금 48.4%로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는 것인데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2년차 3, 4분기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가장 높았던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46%였거든요. 예. 그보다 높은 지금 4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긴 합니다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최고치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같은 임기 내에서 지금 워낙 낙폭이 심해서 특히 뭐 이영자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무직이라든지 또 50대 그러니까 사실 586 세대인 50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고정적으로 지지하던 핵심 계층이었는데 지금 60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늘었다는 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자영업층에 이어서 노동자층이라든지 가정주부, 무직 뭐 이런 계층까지 이 부정평가가 확산되고 있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이 그동안에는 이제 영남권만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부벨트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충청, 또 네. 경기, 인천까지 부정평가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허리 쪽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또 네.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청이 조금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 이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뭐 내부 분열이라든지 청와대 직원들의 뭐 비위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당연히 보시죠?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의 지지도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호감도, 인간적인 호감도,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요 선한 의지가 있다,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 기강회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 분명히 영향이 있죠. 지지층의 분열 이런 측면에서 영향이 있고 또 여러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의 저항 이런 것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대 이런 진보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에서도 민중대회 같은 걸 통해서 탄력 근로제라든가 쌀값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수층에서는 또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약간 협공을 받는 지금의 지금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뭐 주말에 최대 규모의 집회가 있었고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도요. 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 개편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까지는 좀 긴장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정부 여당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사노위라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꺼냈는데 아직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이걸 정치력으로 잘 풀어서 어떻게 노동계까지 껴안을 수 있는지가 시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표님,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남북 문제로 화해 분위기로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남북 문제가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최근 1, 2차 정상회담 때 사실 상당폭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비핵화 이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많은 현안들이 이제 국내 경제 문제, 뭐 일자리 문제 등으로 옮겨지면서 지지율이 빠진 건데요. 만약에 12월 달이나 아니면 1월 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뭐 다행히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이제 평화 프로세스는 조금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메가톱급 유력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쇼킹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냐면 대통령 혼자만 일한다.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좀 탄탄하게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쇄신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미 여름에 하락 추세가 나타나다가 이제 9월 3차 정상회담으로 급반등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50% 물론 이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또 그런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국민 입장에서 사실 한번 경험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보다는 이제 반등폭이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50%를 회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한국 갤럽 조사는 사실 몇 달 전에 40%를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최근 들어서 리얼미터에서 40% 빠진 다음에 다시 50%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많은 관계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그 전에는 50%에서 40%대로 떨어진 다음에는 회복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한번 갤럽 조사에서 이제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이벤트가 이제 12월이나 1월달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50%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50%를 전후해서 뭐 이 등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남북 관계의 호전을 통한 이제 경제 회복의 가능성이 만약에 엿보인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도 지지를 계속 보낼 것이고요. 계속 실업률이나 뭐 이 고용률이 매달 둘째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또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또 지지율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는 사이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 조금 뒤인 오후 5시에 개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고요.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상정됐다고 합니다. 네, 야4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 설명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정만 하고 표결은 안 한다는 뜻이죠? 예, 네. 오후 5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샤이 보수 얘기를 좀 해보죠. 자유한국당으로 모이는 세력들, 샤이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샤이 보수 현상이 좀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할 때 이제 보수층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밝히는 비율이 지난주에는 19.6%였는데 이번 주에는 21.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샤이 보수였던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이한 부분이 조금 없어지고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매우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 비슷한데 못한다는 이 척도 두 가지가 매우 잘못한다하고 잘하는 편이 있는데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잘못하는 편이다라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청와대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샤이 보수가 지금은 앵그리 보수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로 지금 전이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지금 스스로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는 반사익적인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또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반사익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경제 문제 때문에 분노한 보수층들이 샤이한 부분을 좀 벗어나서 이제 응답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무당파로 빠져있던 분들 중에서 일부가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다시 한국당 지지를 회귀하는,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호감도,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 보면 호감도가 15%, 비호감도가 75%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싫어하는 분들의 장벽이 좀 두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반사이익만 가지고는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인적 쇄신이라든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한국당 스스로의 혁신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추세적으로 조금씩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거의 뭐 비슷하게 한 얘기가 그것이 자유한국당 지지율로 이어지진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분석들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최고 수준 26%대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할까요? 반등의 계기를 잡은 거는 정치적으로 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당에서 이탈할 때만 해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쇄신은 아직 진행 중이고 뭐 우리 국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오세훈 전 시장이 합류하고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상위권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당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이 정권 교체 가능하느냐,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만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안희정이라든지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이 미래 권력에서 좀 이탈하고 아니면 좀 지지율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청 지지율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미래 권력으로서의 차기 주자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쪽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세훈 전 시장이 뭐 입당 또 다른 세력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 탈당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50대하고 영남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 특히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해 흔들리고 있고 영남은 원래부터 이제 한국당의 텃밭인데 지난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민주당이 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한국당이 부산 경남 울산에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부산 경남 울산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좀 긴장하고 아마 이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다른 것 더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답변 차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관한 건데요. 뭐 한국당이 잘하면 어쩐다 이거 말고요. 그냥 담백하게 바른미래당 의원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여론 심리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이탈한 전 한국당 의원들은 돌아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은 또 다른 입장일 텐데요. 아까 이제 오신환 의원 뭐 잠깐 출연하긴 했습니다만 오신환 의원 좀 다른 입장이죠. 근데 이제 한국당으로 돌아갈 그 내심 갖고 있는 의원들은 분명히 좀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의원한테는 명분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지를 다시 달아야 하는 거죠. 재선을 위해서 한국당 가고 싶죠. 그리고 관건은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40%로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40% 초반대나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보수통합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때 그 집권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수가 뭉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명분이 후져져도 좀 쓰지 않아도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어쨌든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럼 뭐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라면 결국 또 남북 관계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뉴스 브리핑 듣고 오시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에서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한 가운데 중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서 매우 강력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를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며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겨우 6, 7개월간 협상해왔을 뿐임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문제에서 7, 80년, 핵 문제에서만 20년을 끌어오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입니다. 전 정권이 북핵 문제를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음을 부각하며 비핵화 협상이 더디다는 회의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들은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계기로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통상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며 빚어낸 불협화음을 뒤로하고
함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하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1, 2주 안에 북미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과 그 전후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정부가 연내 답방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노력을 차분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경의선부터 시작된 남북의 북측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반영해서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남북한과 주변 국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실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3대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새로 수립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2018년부터 22년까지 비전과 목표,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2차 기본계획은 지난해에 종료됐습니다. 요즘 좀처럼 버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여야 대표와의 점심 회동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야 3당 대표들에게 연계할 걸 연계하라라면서 언성을 높인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거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연계시킬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그런 책임감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130석 가지고 470조 예산안 처리 못하는 건 현실 아닙니까?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동시 처리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들어선 다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에 땅을 헐값에 넘겨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금식 전 도시공사 사장이 현대백화점 임원이 있는 앞에서 판매 담당자를 불러서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산 신도시 내에서 이른바 노른자로 불리는 땅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다 북부 간선도로와 붙어 있어서 최고의 입지로 꼽힙니다. 현대백화점이 대형 쇼핑몰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땅값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애초에 원래 여기 이자택들이 원래 여기서 여기 차 이런 것들 분양했는데 여기 때는 5억 선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양을 한 지 얼마가 됐냐면 한 10억에서 12억 선으로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이 땅을 손에 넣은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2015년 10월 작성된 경기도시공사 내부 문건입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서 해당 땅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시공사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서둘러 땅을 매각했습니다. 땅 용도가 도시형 공장 등으로 제한된 상태여서 매각 대금은 1,7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의아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거기에 비해서 쟤들이 받은 거에 비하면 좀 나름대로 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이긴 하는 거죠. 전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헐값 매각의 배경에 로비와 압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015년 3월 최금식 전 사장이 토지 판매 담당자를 방으로 불러 현대백화점 임원이 있는 앞에서 얼른 땅을 팔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모 상무가 전무가 있어요. 이 땅을 빨리 팔아라 하고 계속 압력을 가해요. 모 사장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둘이 수비를 시켜줘요. 사장이 사장실을 불러서 그래서 빨리 팔아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금만 170억 원이 넘는 땅이었지만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받은 건 한 해 매출 수십억 원에 불과한 전기 배선업체와 상하수도 공사업체입니다. 이후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한라건설이 이 땅을 샀다가 얼마 뒤 현대백화점 측에 다시 팝니다. 이미 땅 주인을 애초 현대백화점으로 정해놓고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조기야 잠깐 받아가지고 한 거지. 아니 우리도 일본 냈죠. 하나하고 썸네업체니까 그래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고 경기도시공사는 당시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선 조기 매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이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경찰 파견 직원에 대한 비위 통보는 아직 온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경찰에 통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봐가면서 자체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척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자체 감찰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으로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받고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미국에서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 현상금 3천만 원을 걸겠다며 기금 마련을 위한 시민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또다시 불청겨 황사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진 뒤 오후부터는 비구름의 뒤를 따라 황사가 유입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오늘 잠시 좋음 수준을 유지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부터는 다시 크게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예보를 보며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예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한보다 더 황사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남한에는 비가, 북한에는 비나 눈이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2도, 울릉도 12도, 독도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북한은 평양 2도, 개성 5도, 금강산 9도로 아침에도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 12도, 울릉도 13도, 독도 14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은 평양 7도, 금강산 11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져 모레부터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토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일은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겨울비의 황사, 때일은 한파까지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더 뉴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는 인사드리지만 방송 후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코너가 바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더 뉴스 클로징 마쳤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뉴스의 마지막 코너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로 오늘의 더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뉴스 시간에 갑자기 공룡이 등장해서 놀라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뉴스의 하나 더 뉴스의 방송 후기 용가리 통뼈 뉴스입니다. 네, 용가리 통뼈 뉴스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왜 저렇게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니셜을 따면 YTN이 된다고 하죠. 제가 운을 한번 떼볼까요? 네. Y, 용가리, T, 통뼈, N. 뉴스. 그래서 용가리 통뼈 뉴스 YTN입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YTN 더 뉴스 오픈 채팅방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에서 해시태그로 더 뉴스나 그러니까 샵 더 뉴스, 샵 노종면, 그리고 샵 박상현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더 뉴스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거나 뭐 더 뉴스에 대한 당부, 응원, 쓴소리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쓴소리도 환영하는 거 맞죠?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초대 손님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의견, 또 시청하고 계시다는 인증사진 등이 소개되고 앵커를 향한 제작진의 이 매정한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다고 하죠. 아주 특별해요? 많이 특별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구신지 다 알고 있고요. 네. 네. 뭐 시청자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도 나름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저보다 더 유명한지 아닌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정찬영 YTN 사장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장면은 연출입니까? 아니 넘어질 뻔한 거예요. 정말요? 예. 조금 어색했습니다. 좀 어색했죠. 앉으시죠. 이쪽에 앉으시죠. 여기 예. 네. 많이 떨리는군요. 지금 넘어지실 뻔한 장면이 나왔어요. 방송에. 연출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연스럽죠. 네,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 더 인터뷰 첫 순서로 그 최문순 강원지사 인터뷰했습니다. 네네. 아시는 분이죠? 네. 같이 젊은 시절 같이 근무했었죠, MBC에서. 네.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군복 입고 철모 쓰고 나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거의 신 스틸러 수준으로 배역을 아주 훌륭하게 경력 사원으로 경력 기자로 채용이 되지 않을까. 방송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뭐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에서 중계하시는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출동할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을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죠? 지금 뒤에 나가는 이 모습이죠. 예. 왜 또 하필 이런 장면을 캡처했는지 모르겠네요. 긴 장화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잘 연결해 주시기도 했지만 현장이 워낙 생생해서 방송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YTN 사장이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PD로 일을 하셨잖아요. PD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늘 더 뉴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궁금하니까요. 그 10년 만에 복귀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뉴스쇼를 만들었는데 보통은 긴장할 것 같은데 너무 여유만만 막 그래 느긋함 이런 게 보여서 저런 통제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거의 뭐
혹시 제가 어렵습니까? 뭐 굉장히 여유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참 이거 참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고맙습니다. 예, 저기 하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괌이라도. 뭐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건 없었던 것 같고요. 오프닝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침 어제 국가 부도의 날을 봤어요. 영화 봤는데 그 영화 속에 보면 지식인 책임론, 그다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책 결정자들, 뭐 관료들, 그리고 언론들의 책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프닝에서 처음에 문을 여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10년의 이게 방송이라 좀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용가리 통편 뉴스인데 이게 제목은 좀 이상하죠. 한 10년의 세월 뒤에 우리 YTN 뉴스가 그때 YTN은 제대로 했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뭐였죠? 네, 뭐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예. 훌륭해요. 아무튼 뭐 더 열심히 해서 괌이 안 되면 제주도라도 어떻게. 지금 YTN 식구가 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언론인의 눈으로 봤을 때 YTN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거 제가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전 방송사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YTN 뉴스 함부로 받아 쓰다가 잘못하면 돈으로 물어낸다. 오보가 막 비슷비슷한 오보가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방송사 스튜디오에 YTN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 함부로 이렇게 인용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 거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노종면 앵커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원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이거 되게 조금 재밌게 하라는 주문이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 더 뉴스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약속을 꼭 받아내라. 예. 그런 건 뭐 얘기하시면 예산 뭐 얘기하는 거죠? 예산. 네. 시청률 비례해서 예산 지원 뭐 이런. 예, 그 답변 들으면 빨리 쫓아내랍니다. 시간 다 됐다고. 우리 정찬영 사장이셨고요. 더 뉴스에 대한 지원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뉴스 만들라는 그런 지시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나가시면서도 한 번 더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반복하시는데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그걸 저희 뉴스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좀 소개해드릴까요? 예, 먼저 옆에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이건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 앞에 연결된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시청자의 의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보영 씨께서 남겨주셨고요. 시청률을 위한 뉴스가 아닌 진실한 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로 보도되고 난 뒤 어떤 결과로 진행이 되는지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뉴스 애프터 서비스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저희 YTN 혁신 프로그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뉴스 이후도 추적해서 뉴스 가치가 살아있는 한 보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YTN 차원에서 약속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페이스북으로 주신 말씀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온 의견들 중에서 저희가 발췌한 겁니다. 이분은 팬이시네요. 오늘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요? 네. 노 가짜 뉴스. 종일 진실 보도하는 면면이 이어져 오는 돌발 영상 이후의 진짜 뉴스 기대해요. 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는 사람 아는 사이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김창한 씨 혹시 모르시나요? 아는 분이어서 제작진이 좀 짜고 친 것 같아서 동명이인이라고 하는군요. 아는 분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네, 지금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노트북에 저 있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감사합니다. 나오죠. 시청 인증 사진을 멀리 호주에서 보내오셨네요. 정우영 씨는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이라 그래요? 제가 모르는 분 인증 사진 한번 어디 공공장소 같은데요. 네. 저희 정치부 기자와 연결하는 장면이었고요. 박상현 앵커가 너무 자주 나와서 막 넘기는 걸로. 그리고 10년 만에 부활한 돌발 영상 캡처해서 올려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오늘은 뭐 첫날이라서 격려의 글들이 많았고요. 아픈 말, 지적, 채찍질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가리 통뼈 뉴스는 더 뉴스의 시간이 끝난 뒤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돌아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또 뉴스 전후 언제라도 많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